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2월 29일 수요일이고요. 저희는 연예가 소식 준비되어 있는데 그 전에 뉴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재개발 대상지 21곳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오세훈표 재개발, 신통기획이라 불리는 서울 지역 민간 재개발 대상지 21곳에 모두 2만 5천 호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인데요. 신통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개발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하는 신속 통합기획 모델입니다. 한마디로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인데요. 이에 따라 최종 대상지 21곳은 내년 초부터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빠르면 내후년부터 구역 지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가 성범죄자의 재범 관리를 할 수 있는 구형 전자발찌의 기술적 한계를 인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7일 전자발찌의 부착 대상인 3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집에 두고 서울로 이동해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30대 남성은 전자발찌 허점을 이용해서 특수한 방법으로 풀었다고 진술했는데요. 이에 법무부는 지난해부터 신형 전자발찌를 보급해왔고 구형 전자발찌 시스템의 프로그램의 허점도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문제가 불거진 뒤에 법무부가 뒷북 대응을 반복한다는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고 또 뭉클해지는 소식 준비를 해봤습니다. 신촌의 한 지구대에 미국에서 보낸 수표가 도착했는데 봉투에는 우리 돈 230만 원에 이르는 $2,000의 수표와 어려운 이들에게 식사를 대접해달라는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또한 50년 전 신촌에 사는 고학생이던 기부자의 사연이 담겨 있었는데요. 배가 고팠던 기부자가 외상으로 홍합탕 한 그릇을 먹었는데 끝내 돈을 갚지 못한 채 이민길에 올랐고 이제라도 보답을 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온 겁니다. 기부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질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28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865명으로 신규 확진 28일 만에 3,000명대로 감소해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1만 5,5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28일 0시 기준 1차 접종은 총 4,406만 4,200여 명을 넘어섰고요. 2차까지 접종한 사람은 총 4,238만 4,400여 명입니다. 또 3차 추가 접종한 사람 총 1,595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눈이 날리고 있는데요. 눈을 새기는 약한 편이지만 날씨가 워낙 춥고 기온이 영하권이라서 빙판길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시간 미끄럼 사고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자세한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 기온 영하 5도에서 4도, 한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11도 선입니다. 오늘은 아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는 높겠지만 바람이 많이 불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네, 12월 29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이 29일이니까 29, 30, 31일 하루 이틀 네. 사흘 남았어요. 와, 진짜 얼마 안 2021년이 남았죠. 사흘 남았습니다. 이렇게 연말이 되면 우리 주변의 이웃을 한번 돌보게 되는데 나눔이요. 그렇죠. 올 한 해 나눔에 동참을 했습니까? 나눔에 동참을 했던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연초에 계획했던 것만큼 뭐 대단하게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사랑의 열매 양호영 본부장님과 함께 진정한 나눔이란 무엇인가 그런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랑의 열매 양호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 가슴에도 연말 되면 항상 그랬던 것 네. 같아요. 사랑의 열매 이 배지를 달아놓고 있는데요. 이 사랑의 열매에서 아주 뜻깊은 캠페인이 출범을 했다고 합니다. 캠페인 이름이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캠페인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희망 나눔 캠페인은 1998년도에 시작해서 올해로 24번째를 맞는 겨울철의 대표적인 이웃돕기 캠페인이고요. 지난 12월 1일에 시작해서 내년도 1월 31일까지 약 62일간 전국 17개 시도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캠페인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나눔으로 극복하자라는 희망을 가지고 올해는 나눔 모두를 위한 사회 백신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나눔 캠페인하고 동시에 그 사랑의 온도탑. 네. 이거 진행하시잖아요. 예, 겨울하면 흔히들 빨간 온도탑들 많이 네. 기억을 하실 텐데요. 우리나라의 그 주요 도시에 이 온도계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온도계는 우리 이웃들께서 보내주시는 중요한 성금들을 수치화해서 온도로 나타내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이웃사랑의 징표이자 그 나눔 문화의 대표적인 상징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나눔 온도 총 3,700억 원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전국에서 모이는 성금이 37억 원이 모일 때마다 1도씩 온도계가 수온지가 상승을 해서 목표가 다 차게 되면 100도를 만들게 됩니다. 네,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 사랑의 온도탑이라는 게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이 나눔 문화의 상징물이 된 것 같은데, 올해가 뭐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며칠 남지 않았거든요. 지금 사랑의 온도탑의 온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예, 어제까지 나눔 온도가 총 71.7도였는데요. 아마 오늘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일 각지에서 그 성금이 모이면서 하루하루 좀 더디지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온도가 100도가 찰 수 있을 때까지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사랑의 나눔에 동참하는 분들 참 많이 계시죠? 예, 실제로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희가 너무 가슴 따뜻한 미담 사례도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최근에 그 하루하루 이제 폐지를 줍는 어르신께서 저희한테 기부해 주신 사연이 있었습니다. 네. 예, 정말 뜨거운 여름철 그 따가운 햇볕 아래서 또 요즘같이 그 차가운 칼바람이 부는 겨울에도 하루하루 빠지지 않으시고 골목골목을 누비시면서 폐지와 재활용품을 주어서 모으신 그 생활 자금 중에서 또 일부를 떼어내서 저희한테 기부를 해주셨는데요. 80대 할머님이십니다. 실제로 요즘 폐지가 1kg에 150원 정도 하는데 1kg에 150원 정도 하는데 그 100kg 정도를 채워야 15,000원 정도의 금액이 모이거든요. 네. 반나절 동안 노력해도 이 100kg 정도가 찰까 말까 하는 부분인데 이 어르신께서 무려 100만 원 정도를 저에게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노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신 거죠. 예, 특히 네. 기부를 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최근에 폐지값이 좀 올라서 네. 기부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귀한 돈이네. 그러니까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이렇게 모인 따뜻한 나눔의 손길들이 어디에 좀 어떻게 사용되는지 궁금한데 우선 지난해에는 좀 어땠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 지난해 저희 사랑의 열매에서는 총 7,500억 원을 전국에 있는 그 32,000여 개 그 사회복지기관들과 함께 사회복지 사업을 진행을 하였고요. 또 도움이 필요한 개인분들 약 45만 명에게 맞춤형 지원 사업을 펼쳤습니다. 예, 그 종목별로 보자면 저희가 지역사회를 비롯해서 위기가정,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 해외 지원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 전 분야의 지원을 하였고요. 특별히 작년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야기된 새로운 사회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고 빠른 지원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모은 성금은 또 어디에 쓰이게 되는 거예요? 예, 이번에 모인 성금은 내년도 2022년도에 저희 사랑의 열매에서 4가지 지원 목표를 가지고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일상 회복 지원, 위기가정, 긴급 지원, 그리고 사회적 약자분들에 대한 돌봄 지원, 교육 및 자립 지원 등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그 소외계층 또 소상공인분들에게 생활자금 안정 지원이라든지 생활 방역용품 지원, 무료 방역 지원 등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예,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마음 건강 프로젝트도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돌봄에 대한 공백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소외계층들에 대한 돌봄 공백 지원, 그리고 아동들의 학습에 대한 공백이 있기 때문에 학습 공백에 대한 돌봄 지원도 같이 이루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실직, 또 구직에 대한 문제들이 청장년층들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도 저희가 자립 지원이라든지 주거 안정 지원 등 꼼꼼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금 방식에도 네. 큰 변화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비대면 기부 방식이 생겼다면서요? 예, 코로나가 정말 기부에도 많은 변화를 일으켰는데요. 항상 대면으로 모금을 하던 방식에서 이제는 비대면으로 기부하는 방식을 저희도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QR코드에 많이 익숙해지셨는데, QR로 기부할 수 있는 QR 기부 코드를 만들었고요. 실제로 저희 사랑의 열매 홈페이지라든지 주요 지자체, 관공서, 공공기관, 은행, 버스 정류장 등에 보시면 기부 QR코드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QR에 핸드폰을 갖다 대기만 하시면 기부 페이지가 연결이 돼서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금액만큼 내가 원하는 대로 기부를 하실 수 있게 편리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QR이 이제는 워낙 익숙해서 저도 꼭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고요. QR 기부 방법 말고도 다양한 방법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기존에 하시던 대로 계좌 이체 기부도 하실 수 있고요. 예, 한 통화에 3,000원씩 하는 ARS 기부도 있고 문자 기부, 그리고 요즘 온라인에서 많이 활용하시는 각종 페이를 통한 기부도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 MZ세대를 위해서 비대면 기부 시스템 이런 걸 개발하셨다면서요? 예, 저희가 최근 MZ세대 분들에게 기부에 대한 조사를 좀 했었는데요. 네. 기부의 중요성에 있어서 편의성과 접근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발맞춰서 MZ세대들이 편하게 기부하실 수 있도록 요즘 현실에 맞춰서 메타버스 홍보관이라든지 VR을 통한 가상 기부 체험을 할 수 있는 VR 가상 기부 체험관도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네, 굉장히 좀 새로운 것 같아요. 그렇죠?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한 모금 방식인 VR 기부 체험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넓은 아이스링크와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의 상징인 사랑의 온도탑이 보여요. 사랑의 온도탑을 통해서 시민들이 얼마나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더 많이 나눌수록 온도가 쭉쭉 올라가요. 아이스링크 옆에 보면 제1전시관이 있어요. 이곳에서는 캠페인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건너편으로 이동하면 제2전시관이 있어요. 사랑의 열매 주요 사업들을 보실 수 있고 열매둥이와 찰칵 사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있으니 예쁜 사진 많이 찍어보세요. 옆으로 이동하면 체리 전시관도 있어요. 블록체인 기부 플랫폼 체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곳이랍니다. 위층에 올라가서 멋진 기념사진을 찍을 수도 있어요. 재미있는 볼풀장인 것 같아요. 여기는 뭘 하는 곳일까요? 맞아요. 사랑의 열매를 찾는 미니게임 존이랍니다. 돌아보느라 힘드시죠? 착한 가게 카페에서 쉬어가세요. 착한 가게는 수익의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누는 가게를 말해요. 메타버스를 이용한 첨단 기부 방식이네요. 예, 오늘 예. 기왕에 나와주셨으니까 이 얘기는 더 해야 되겠는데 하는 거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방접종이 정말 중요해진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인 나눔을 통한 사회 백신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0원, 10,000원이 절대 적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로 기부를 한번 직접 해보시면 이 추운 겨울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면서 우리 사회적으로 사회 백신을 함께 만들어가는데 동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나눔은 정말 우리 모두를 위한 사회 백신입니다. 네, 나눔을 통해서 마음 한켠 따뜻한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랑의 열매 양호영 본부장님과 함께 나눔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다사다난했던 2021년 정말 이제 얼마 네.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근데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옷차림들이. 이재용 아나운서도 아니. 어디 가야 될 것 같고 우리 다. 어색해. 이게 옷차림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시작하자마자 12월 29일을 10월 29일. 아니, 정말 오늘 생일도 네. 아닌데 이렇게 막 벨벳을 입고 화려한 귀걸이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밤, 아니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아름다운 아침이네요, 정말. 그리고 이 앞에 레드카페에 깔아주셨으면 좋았을 분위기인데 저도 너무 어색해요. 근데 여러분들과 함께 연말 올해 마무리한다 생각하니까 기분 좋습니다. 저는 오늘 간만에 좀 멀끔하게 입어서 기분이 좋고 특별한 날을 또 맞이했거든요. 네. 오늘은요, 2021년 연예계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2021년 연예계 결산의 시간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아, 그러면 네. 스타 주민 주제가 뭐예요? 네, 오늘 스타 주민의 주제 2021년 연예계 대박 사건 베스트 5입니다. 사실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2021년인데요. 2021년의 끝자락에서 올 한 해 연예계 대박 사건들을 5가지 키워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박 네. 사건 베스트 5 이렇게 저희가 정했는데 네. 자, 시작하죠. 네, 올 한 해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소식 2021년 연예계 대박 사건 베스트 5 첫 번째입니다. 바로 스타들의 가족 가족 순환사. 어느 때보다 좀 뜨거웠긴 했었죠. 네, 관련해서. 2021년 연예계 각종 논란과 폭로전으로 얼룩졌습니다. 이 논란이 뜻밖의 확대가 되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스타들의 가족 때문에 구설에 오르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2021 스타들의 가족 순환사 정말 어느 해보다 뜨거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네, 그럼 어떤 분들이 있는지 좀 한 분 한 분 살펴볼까요? 네, 스타들의 가족 순환사 형제난에 휩싸인 바로 개그맨 박수홍 씨입니다. 정말 박수홍 씨만큼 올 한 해 연예계에서 가족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네네. 힘들었던 스타도 없었을 것 같은데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사실 논란에 앞서서요, 박수홍 씨가 올해 데뷔 30주년을 맞이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축하를 받아야 하는 그런 기쁨을 누려야 하는 해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도 아닌 가족, 친형과의 수백억 횡령 문제 때문에 이렇게 논란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평소에 가족 사랑이 남달랐던 그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렇게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된 상황이 더욱 안타깝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네, 박수홍 씨 형제난 그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일명 형제난 시기는 지난 3월에 시작이 됐고요. 네. 그곳은 출처는 바로 이 박수홍 씨가 반려묘 다홍이 키우고 있잖아요. 다홍이 채널이 있는데 여기 한 누리꾼이 댓글을 단 것에서 시작이 됐어요. 이 댓글의 내용을 보면 이 박수홍 씨가 30년 전에 무직이던 친형에게 매니저 일을 맡겼다. 그러면서 출연료는 모두 형과 형수가 관리했다. 이런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글을 쓴 누리꾼이 충격적인 주장과 이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박수홍이 버는 돈은 즉 그들의 생계다라면서요. 돈줄이 끊기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불안감을 느껴서 박수홍의 결혼을 평생 반대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수홍에게 계약금 한 번 준 적이 없고 또 출연료도 제대로 준 적이 없다라고 충격적인 폭로를 이어갔는데요. 이어서 통장과 이 자산은 모두 형과 형수 이름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연료 미지급이 무려 100억이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깜짝 놀라기도 했었죠. 네, 근데 이제 그저 소문으로만 떠돌던 이 이야기에 대해서 박수홍 씨가 직접 언급을 시작하면서 이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기 시작을 했어요. 맞습니다. 처음에 100억이 넘는다 했는데 박수홍 씨가 이제 진짜 이 통장 뭐 이런 걸 다 해본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7, 형이 3으로 나누기로 한 그동안의 출연료를 나눠보니까 86억 원. 그래서 입을 드디어 열고 맞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 이 형이 새로 설립한 법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횡령 사실을 인지했고 그래서 특정 경제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이렇게 알렸어요. 그리고 이제 6월에 그 86억 원으로 고소를 했는데
오히려 검찰이 조사를 하다가 개인 통장에서 30억 원을 인출한 게 더 있다 하면서 이게 금액이 116억 원으로 늘어서 이게 7월에 정식 이 검찰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박수홍 씨가 가족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인정한 가운데 그 한 방송에 나와서 가족 재테크 얘기한 게 또 화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논란이 되다 보니 과거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까지 언급이 되고 있는 건데요. 지난 2014년 8월에 박수홍 씨가 한 프로그램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 다시 그 화제를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30대 초반까지 아버지의 이 사업 빚을 갚느라 빚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박수홍 씨 이야기에 따르면 형은 집이든 뭐든 이 큰 돈이 드는 것을 사고 가족에게 빚이 있다고 강조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 나머지 식구들이 빚 안 되지 이러면서 식구들이 막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껴서 생활을 해서 다 갚았다는 거죠. 그런데 안도를 하면 또 형이 이런 또 재테크를 했다라면서 큰 이제 무엇을 사면 또 그것을 갚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패널들이 당시에 얘기를 했었던 게 그러면 박수홍 씨 재산 좀 많이 모았겠다.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서 살았으면이라고 했더니 맞다. 재산을 많이 모은 건 맞다. 근데 내가 그 재산을 본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그 편안한 사이여야 되는 가족, 그렇죠. 형제. 근데 이런 문제가 터졌는데 결국 안을 들여다보면 다 돈 문제란 말이에요. 네, 어떻게 보면 돈 때문에 네. 가족 간의 신뢰나 믿음이 다 깨진 그런 사례로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 박수홍 씨 형의 입장도 궁금해요. 동생이 돈을 횡령했다 이렇게 주장한 박수홍 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네, 어떻게 보면 형이 먼저 이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고 본인의 어떤 의사를 적극적으로 알렸어요. 수홍이는 굉장히 순수하다. 그리고 나는 그런 수홍이를 사랑한다. 하지만 횡령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다. 아니다 하면서 오히려 이게 횡령이 아니라는 거를 밝히기 위해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겠다라고 했는데 뭐 법정은 앞으로 계속 이어지겠지만 일단 수사기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피해 금액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소송 과정에서 네. 박수홍 씨의 형 측에서 이렇게 박수홍 씨가 소송으로 막 이렇게 가고 이렇게 막 법정 투쟁을 하고 이러는 과정에 네. 여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또 일파만파됐죠. 네, 사실 기자로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 박수홍 씨 형 측에서는 뭐랄까 이 언론 플레이에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얘기한 여자 문제라는 것이 박수홍 씨의 현재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박수홍 씨 형의 주장에 따르면요, 박수홍 씨는 그간 가족들과 전혀 문제가 없이 살았는데 23세 어린 여자친구가 생기면서부터 가족들과 이제 등을 져서 좀 돌아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박수홍 씨가 지난해 설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에게 그 당시 여자친구죠. 이 여자친구를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박수홍 씨가 이후에 또 소유한 아파트가 원래는 어머니와 박수홍 씨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 이 집이 여자친구 이름으로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 사생활적인 얘기가 조금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박수홍 씨는 이제 이 사생활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일일이 언급하고 대응하지 않겠다. 이건 횡령 문제와 상관이 없는 문제다. 저는 이게 이제 장차 아내가 될 여자친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앞서 그 여자친구이자 현재 지금의 아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박수홍 씨 결혼을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박수홍 씨가요, 지난 7월에 이렇게 정말 방송 인생 30년 동안의 최대 악재를 맞은 속에서도 이 결혼의 결실을, 이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됐습니다. 자신의 곁을 이렇게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지켜준 23세 연하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됐다라는 사실을 SNS를 통해서 직접 알리게 된 건데요. SNS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동안 너무 많이 참고 주체적으로 살지 못했다. 나 하나만 버티면 모든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깨달았다라면서요. 그래서 이제는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평범한 가족을 꾸리려 한다라고 이 친연 사태를 겪은 이 마음을 간접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지난 10월 29일에 이제 박수홍 씨하고 친형 부부 간의 법정 다툼이 시작이 된 건데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이제 정식 재판의 시작이 아니라 변론 기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 10월이 이제 1차 변론 기일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박수홍 씨 측은 얘기합니다. 이 검찰 수사에서 피해액이 특정이 됐다. 이게 116억 원을 얘기하는 거죠. 이후 재판에서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피력을 했고. 그런데 형 측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2차 변론 기일까지 가고 그다음 정식 재판이 열린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2차 변론 기일도 정해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정말 2021년 올 한해를 한번 돌아보면 뭐 박수홍 씨뿐만 아니라요. 가족사 때문에 무리를 일으킨 스타들이 좀 있었습니다. 다음 스타 한번 볼까요? 네, 스타들의 가족 순환사 다음 스타는 바로 배우 윤정희 씨입니다. 지난 2월 초였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 우리 누나를 구해주세요. 라는 글을 이제 윤정희 씨의 동생분들이 올리게 되면서 윤정희 씨가 방치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족 간의 논란이 외부로 드러나게 됐고요. 굉장히 아주 떠들썩하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 남편이 백건우 씨였기 때문에 네. 더 이게 놀라웠는데, 근데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윤정희 씨가 남편 백건우 씨와 딸로부터 방치되고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건데, 먼저 그러면 윤정희 씨는 언제부터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었던 겁니까? 일단 언제부터 앓고 있었느냐 이 부분을 2019년 9월에 말하자면 네. 형제들이 누나를 살려주세요 하기 전에 이 백건우 씨가 먼저 알렸어요. 사실 아내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 벌써 10년이나 됐다. 이거를 알리면서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모든 분들이 윤정희 씨가 알츠하이머? 뭔가 그 연결되지 않는 단어하고 합해진 것처럼 우리가 충격을 받았었죠. 네, 그러면 윤정희 씨를 둘러싸고 윤정희 씨의 남편 백건우 씨와 윤정희 씨의 어떻게 보면 가족이죠. 네, 누나나 뭐 혹은 동생이라고 네. 들었는데요. 그 가족들 간의 쟁점은 무엇인가요? 네, 일단 이 갈등의 핵심은요, 바로 법적으로 윤정희 씨의 보호자가 누가 되느냐를 따지는 이 성년 후견인 제도입니다. 현재 윤정희 씨의 성년 후견인은 딸이 맡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성년 후견인은 질병이나 노령, 장애 등으로 이제 정신적인 제약 때문에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인에 대해서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성년 후견인은 이 법정 대리인 역할을 맡게 되고요. 법원이 지정한 범위 내에서 신상과 재산, 상속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고 합니다. 네. 그럼 윤정희 씨는 지금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딸의 보살핌을 받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맞습니다. 그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된 딸의 보살핌을 받으며 이 프랑스 파리 근교에 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뭐 백건우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딸만 이제 보살피는 건 아니고 프랑스에서 이렇게 성년 후견인 제도가 되면 주 한 2, 3회 두세 번 간호조무사가 방문을 해서 건강을 체크하고요. 또 간호사는 두세 달에 한 번 방문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 백건우 씨의 아내 윤정희 씨를 보살피기 위해서 오전에는 또 어떤 간병인이 또 따로 있고 낮까지 오후에는 또 티타임 간병이 따로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윤정희 씨가 왜 이제 방치 논란이 일어냐면 그 집 자체에는 윤정희 씨 혼자 살고 딸은 또 근처에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집에 같이 살고 있는 세입자가 돌보고 또 딸이 매일 들러서 엄마를 뭐 확인하고 있다. 백건우 씨가 이렇게 알렸습니다. 네, 논란과 관련해서 지난 10월 28일이었죠. 윤정희 방치 의혹이 불거진 뒤 백건우 씨가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백건우 씨가 이날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재 가장 힘든 사람은 아픈 엄마를 옆에서 끝없이 간호해야 하는 우리 딸이다라고 하면서 딸 때문에 이 자리에 나섰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10월 28일에 열린 백건우 씨의 기자회견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여러분 가슴 속에 담고 있는 영화배우 윤정희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배우 윤정희는 매일매일 평화롭게 자신의 꿈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윤정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이들은 윤정희의 건강 상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리고 치매라는 질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형제 자매뿐입니다. 형제 자매에 대한 언급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백건우 씨 측에 따르면요, 이 윤정희 씨의 첫째 동생이 자신의 돈 21억 원을 사용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에 백건우 씨가 윤정희 씨의 첫째 동생을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의
관한 법률 위반과 횡령죄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다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백건우 씨가 사라졌다라고 주장을 하는 21억 원. 이게 대체 어떤 돈이죠? 일단 이제 백건우 씨가 세계를 도는 연주가잖아요. 네. 그 중에서 한국에서 공연을 했을 때 받았던 국내 연주료에 관한 부분인데 백건우 씨 주장에 따르면은 그 국내 연주료를 윤정희 씨의 첫째 동생한테 1980년대부터 관리를 맡겨왔다는 거예요. 그 통장을 맡겼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2019년에야 통장을 딱 열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전액이 적네 이렇게 되고 이 통장의 어떤 이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최초 연도가 2003년도라 그래요.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만 봐도 80년대부터가 아니라 2003년 거부터만 봐도 최소 지금 21억 원이 빈다. 요게 백건우 씨의 주장입니다. 네, 백건우 씨의 연주료 21억 원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윤정희 씨 동생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이 넷째 동생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했어요. 어떤 반박이냐 하면 아니 진짜 그 정도의 큰 금액의 돈이 있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이 바로 통장을 관리했다는 이 첫째 동생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자신이 통장으로 받은 건 맞는데 백건우 씨가 1년에 서너 번 와서 이걸 다 유료화로 바꿔가지고 프랑스로 가져갔다고 하더라. 오히려 지금 백건우 씨가 마치 지금 이 누나 방치 논란, 우리 가족 방치 논란이 돈 문제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네. 네. 근데 저 국내의 성년 후견인을 지정해야 되나 봐요. 이 국내 성년 후견인 지정을 위한 네. 신문 기일이 잡혔다. 네, 맞습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요, 현재 윤정희 씨의 성년 후견인으로 알려진 이 딸이요, 지난해 10월 28일 서울 가정법원에 윤정희 씨를 사건 본인으로 하는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18일,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윤정희 씨의 국내 성년 후견인 지정을 위한 신문 기일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는 딸로 후견인이 지정이 됐잖아요. 이 형제 자매들이 프랑스에서는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국내 이거 윤정희 씨 우리의 사람이다 하고 이제 국내에 이런 후견인 신청을 다시 한번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받아들여진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이제 후견인 제도를 하려고 그러면은 국립정신 이 건강센터에서 윤정희 씨의 지금 상태가 어떤가, 정말 후견인이 필요한가, 이거를 이제 지정을 해서 검사를 진행하는데 이게 잘 진행이 됐고, 그래서 지금 동생 측에서 알린 바로는 국내에서는 이 후견인 지정에 지정됐다가 아니라 그것에 우리도 해볼게요 하고 참여하는 그 후견인 참여 자격을 얻었다,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네, 스타들의 가족 순환사 한번 짚어봤고요. 다음은요. 네, 2021 연예계 대박 사건 베스트 5 두 번째입니다. 바로 혼전 임신 스캔들입니다.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로 유난히 시끌벅적했던 2021년 연예계, 이 사건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바로 연예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혼전 임신 스캔들이었습니다. 남자 스타분들이 생각이 지금 나네요. 네, 몇 분 나네요. 올해 혼전 임신 스캔들 이러니까 이제 여배우들을 생각을 할 텐데 남자 배우들이었죠. 네, 올해 가장 이슈가 됐던 바로 76세 연예계 최고령 늦둥이 아빠가 된 배우 김용건 씨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정말 저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거든요. 근데 김용건 씨 같은 경우는 이 혼전 임신 스캔들 이전에는 이렇다 할 다른 스캔들조차도 나지 않았던 배우기도 한데 중년 싱글남으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래서 더 충격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김용건 씨가 그럼 어떻게 중년 싱글남이 됐나, 요 얘기부터 좀 따져보면 1977년에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두 아들 낳았죠. 하정우 씨, 차윤우 씨. 그런데 한 20년 돼가지고 1996년에 이 아내가 식품 유통회사를 이제 설립해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잘 안 됐어요. 하면서 부도가 나고 아주 엄청난 빚더미에 이제 앉게 되고, 요 과정에서 이혼을 하면서 이제 싱글남이 된 건데, 김용건 씨는 이혼한 아내의 빚이지만 사실 지인들이 다 나를 보고 빌려준 거다, 이건 갚아야 된다, 이런 생각에 1년에 작품 5개 하고 전국에서 그냥 불러주는 행사마다 다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가다 보니까 거의 집에 돌아오는 날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딱
딱 드라마 촬영 있을 때 말고는 전국을 유랑하면서 사는 생활이 되다 보니까 집에 돌아오는 이 날들이 오히려 적었습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형제 둘이 이제 함께 사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네. 이 기사가 나왔을 때 다들 적잖이 놀랬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두 사람이 어떻게 처음 만난 거죠? 네, 이 보도에 따르면요, 김용건 씨가 2008년에 39살 연하의 여성을 드라마 종영 파티 자리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당시 김용건 씨의 나이가 63세였었고요. 여성의 나이가 24세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굉장히 큰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무려 13년 동안이나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라고 합니다. 네, 뭐 나이 차이가 좀 크게 나긴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는 남녀 관계고요. 그리고 앞서 방금 한 말 중에 13년간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게 좀 어떤 표현인지 궁금하네요. 사실 이 관계라는 것이 남녀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용건 씨가 직접 입을 열었는데요. 매일 연락을 주고받거나 매일 얼굴을 보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만날 때마다 반갑고 서로 좋고 그런 사이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이를 유지하던 두 사람이요.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데 바로 이 여성, 39세 어린 이 여성의 임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출산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결국 이 연하의 여성이 김용건 씨를 강요 미수죄로 고소를 하면서 김용건 씨의 혼전 임신 스캔들이 알려지고 큰 파장을 낳게 됐습니다. 네. 그 배우들은 본인의 배역에 따라서 이미지가 결정이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네네. 그 전원일기에서 오랫동안 네. 점잖은 그 장남 역할을 네네. 해오셨고 주로 이제 점잖은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놀랬고 네. 그다음에 김용건 씨도 놀랬을 네. 것 같아요. 일단 본인이 가장 놀랐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김용건 씨에 따르면요. 이 사실을, 그러니까 이 여성이 임신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게 2021년 4월 초였다고 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이때 4월 달에 나 임신 4주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일단 두 사람이 워낙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뭐 미래를 함께 하자라는 약속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우리 꼭 결혼하자 이렇게 막 계획을 세웠던 사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보다는 놀라움이 더 앞섰고 걱정이 더 앞섰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한 것이 나의 나이라던가 아니면 뭐 내가 아이를 얼마나 키울 수 있는 이 양육 능력이라던가 아니면 실제로 이미 장성한 아들이 2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이 아들들을 보기에 좀 내가 면목이 없다라는 생각도 하고 사회적으로는 내가 이 나이에 임신을 여자친구가 했다라고 하면 또 뭐라고 할까 이런 여러 가지 시선들이 네. 걱정이 돼서 좀 굉장히 걱정이 많았다, 좀 불안했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처럼 이 두 사람의 입장 차이가 첨예하게 갈렸고요. 화해하기까지 상황이 정말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 혼전 임신 스캔들 딱 터지고 정말 매일매일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놀라고 본인들도 놀라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한 열흘 만에 두 사람이 이 당사자가 김용건 씨와 그 상대 여자친구분이 극적으로 만났어요. 만나서 또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정말 팽팽하게 정말 탁 터져버릴 것 같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뒤로 보도가 사그라지고 쑥 수면 아래로 이제 가게 됐어요. 이게 처음에 혼전 임신 갈등이 벌어진 때로부터는 2달이었는데 뭐 우리한테는 열흘 동안 보도가 뜨겁다가 없어진 거지만 본인들한테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이었을까요? 당시 이제 여성 측에서 이런 발표를 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김용건 씨가 이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요 전에 이 스캔들이 사실 터지자마자 이 많은 기자들이 하정우 소속사에 물었던 거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했더니 새 생명은 축복이다, 반긴다 이런 어떤 수긍하는 긍정적인 입장문을 냈던 것도 이런 극적 화해에 도움이 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었죠. 장성한 두 아들 얘기 나왔고 지금 네. 하정우 씨 얘기 나왔는데 하정우 씨하고 또 있죠 차현우 씨하고 네. 이제 계속해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두 아들 얘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과거 하정우 씨가 김용건 씨와 함께 한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영화를 추천했었던 그런 장면이 다시금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요. 이 장면에서 김용건 씨에게 하정우 씨가 아버지 이 베스트 오퍼라는 영화가 있다. 이 영화 한번 보시라고 추천을 했어요. 근데 이 영화가 무슨 내용이냐? 70대와 20대의 사랑을 담은 그런 영화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
번에 빗대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하정우였냐 이러면서 뭐 굉장히 화제를 모으기도 했고요. 사실 네티즌들이 초반에는 좀 놀리는 듯한 그런 댓글을 쓰기도 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본인보다 나이가 어린 새엄마를 맞이한 하정우라던가 40 넘어서 생긴 동생이라던가 이런 댓글을 썼는데요. 사실 방금 제가 새엄마라는 단어를 쓰긴 했는데 이 그 여성분과 김용건 씨는 결혼을 하는 사이가 아니라 이 자녀 양육만 이제 함께 하는 그런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듯 김용건 씨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낙태 종용남이라는 이미지는 좀 벗게 됐는데요. 스캔들이 있었던 그 이후에도 방송에 빠르게 복귀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김용건 씨는 정말 이 연예계사상 유례없는 혼전 임신 스캔들에 휘말렸다가 약 석 달 만인 지난 11월 초에 한 방송 복귀를 통해서 나 건재하다, 나 방송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기도 했는데요.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주변에서 걱정을 많이 해줘서 큰 힘을 얻었다. 다 내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다 라면서 그간의 심정을 우회적으로 털어놨습니다. 이어서 이 주변에서 이렇게 굉장히 짓궂은 동료들이 아버지 되는 마음 어때? 이렇게 막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네. 70대 아버지가 되는 소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세계적으로 7만 명이 가능한 일인데 내가 그 7만 명 중에 한 명이라더라 라고 네. 하면서요. 내가 아주 민망스럽지만 돌잔치에 네. 초대하겠다라고 굉장히 재치 있게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모습도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예, 네. 이제 복귀도 했고, 근데 새로운 논란에 휩싸였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많이 걱정을 했고 또 이제 잘 해결이 돼서 복귀를 했고 여기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런 그 남녀 어떤 이런 사랑 스캔들 뭐 이런 임신 스캔들에 대해서 관대하다고 할까요? 그런 할리우드, 우리도 좀 이제 그런 분위기 돼가나? 뭐 이거였는데, 광고가 하나 나와요. 근데 요 광고가 혼전 임신 스캔들을 연상시킨다. 이게 주변에서 걱정하고 그래도 이제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로 했으니까 축복하는 것과 광고는 좀 다르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제 논란이 된 건데, 과연 논란이 될 만한지 영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건아, 야, 비결이 뭐야? 야, 비결이 뭐야? 비결 좀 알려줘. 비결이 궁금해? 비거리만 알면 돼. 이런 그 영상이 있었네요. 자, 어쨌든 뭐 최악의 사생활 스캔들로 큰 고비를 겪었던 김용건 씨의 이야기 한번 만나봤고요. 네. 김용건 씨에 이어서 혼전 임신 스캔들 올해 하면 또 이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죠. 네, 맞습니다. 혼전 임신 스캔들 말 그대로 지옥과 천국을 오갔던 그분입니다. 바로 배우 김선호 씨입니다. 네. 그런데 김선호 씨의 이 혼전 임신 스캔들과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가 나왔던 김용건 씨와는 좀 다른 여론이 형성이 됐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김영건 씨가 만약에 나이가 많아서 놀랬던 거라면 김선호 씨는 뭔가 반듯한 이미지. 그리고 우리의 아직 김선호 이런 상황이었는데 바로 이 혼전 임신 스캔들이 터졌죠. 2021년 하반기를 강타한 뭐 연예계 핫 이슈 중에 최고라 할 그럴 정도인데 하필이면 또 요때가 굉장히 드라마 주인공으로서 큰 사랑을 받았던 많은 사람의 연애 세포를 깨웠다 막 칭찬받았던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가 끝나기가 무섭게 이런 스캔들이 터진 겁니다. 하다 보니까 그동안 쌓았던 바른 이미지가 바로 다 깨지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네, 김선호 씨의 이 혼전 임신 스캔들은요, 이 전 여자친구라고 이야기를 한 여성의 게시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게시글의 제목은 이러한데요. 대세 배우 K의 이중적이고 뻔뻔한 실태를 고발합니다. 라는 굉장히 센 제목이죠. 김선호 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이분의 그 주장에 따르면요. 김선호 씨가 낙태를 종용했고 또 혼인을 빙자했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김선호 씨는 논란에 휩싸인 이후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사과를 하겠다라는 뜻을 보였고요. 또 당시에 출연하고 있었던 이 예능 프로그램과 차기작에서도 하차를 하면서 이 사태가 마무리가 되는 듯 해 보였습니다. 자, 오랜만에 나타난 네. 유망주가 이대로 끝나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는데. 네네. 근데 이제 2주 뒤에 이게 극적인 그야말로 드라마 같은 반전이 일어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초반에는 이제 기자들이 지적을 했었던 게 김선호가 인성이 나쁜 애가 아니다. 인성 아주 좋은 애다라고 하면서 그 김선호 씨의 지인들이
그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아주 사생활적인 부분이랑은 상관이 없는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상관이 없다라고 좀 냉담하게 보던 기자들도 좀 반응이 갈렸었던, 좀 더 김선호 씨의 편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는데요. 얼마 뒤 한 매체에서 김선호 씨와 전 여자친구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를 합니다. 이때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메시지 속에 김선호 씨는 전 여자친구를 아주 극진히 아끼고 또 자신의 부모에게 소개시키는 모습을, 소개를 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런 모습이 그 전 여자친구가 주장하는 혼인 빙자랑은 좀 거리가 먼 것이 아니냐라는 여론이 생겼고요. 또 두 사람이 결별을 한 것이 김선호 씨의 낙태 강요 때문이 아니라 이 전 여자친구의 반복적인 거짓말로 이 두 사람의 사이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 이 두 사람의 그 이야기와 사과 등을 통해서 밝혀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여론이 김선호가 오히려 피해자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네, 그야말로 반전 드라마가 따로 없을 텐데요. 김선호 씨 관련해서 좀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 이런 치명적인 스캔들 이후에도 인기가 굳건했습니다. 굳건했습니다. 이거는 또 시상식에서 보면, 연말 시상식에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2021 AAA 어워즈, 여기서 김선호 씨가 무려 상을 2개 받았는데 그게 또 다 인기상이에요. 랩인기상, U+ 아이돌상, 이런 인기상 2관왕에 오르다 보니까 건재하네. 말하자면 사생활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것도 잘 해결이 됐고 또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줬던 그 연기력, 좋은 이미지가 한몫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지난 10일에 이 온라인 SNS 커뮤니티에 이런 게 등장해요. 뭐냐면 미국의 그 타임스퀘어 광장에 보면 여러 광고판이 있죠. 네. 그 광고판에 김선호 씨 팬이 직접 광고를 걸었습니다. 당신의 영화 데뷔를 축하한다. 큰 스크린에서 당신을 보고 싶다. 이런 광고가 저렇게 공개가 됐어요. 이걸 통해서 와, 김선호 진짜 건재하네. 확인이 된 거죠. 저 굉장히 비싼데, 저 광고요. 그렇죠. 타임스퀘어 5개 전광판 너무 비싸죠. 이게 아주 유명한 브랜드들이 막 광고하려고.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사실 정말 비싸기로 유명한 게 바로 미국 뉴욕 타임스의 광고판 그 광고거든요. 네. 제가 예를 들어 좀 설명을 드리면 얼마나 비싸냐면 나스닥과 로이터의 전광판 광고가 만약 1시간에 15초씩 일주일 나갔다 했을 때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3,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김선호 씨가 출연을 고심하던 영화의 차기작이죠. 그러니까 영화에 출연을 한다라고 공식화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되는 그 방점을 한번 탁 찍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선호 씨의 차기작은요, 일단 스크린 데뷔작인 슬픈 열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슬픈 열대라는 영화는요, 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를 둔 소년이 복식 선수를 꿈꾸면서 아버지를 찾아 한국에 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인데요. 이 영화 슬픈 열대 출연이 확정이 되자 김선호 씨 측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신 기회에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하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는데요. 사실 이 영화가 출연이 확정이 되면서 다시 김선호가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굉장히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때 도장을 찍지는 않았지만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작품이 2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로맨스 작품이고 하나는 잔잔한 드라마의 이 작품, 영화 2편이 더 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미지가 로맨스를 바로 들어가기엔 좀 힘들잖아요. 네네. 그리고 제가 드라마 제작사 쪽과 이야기를 했을 때도 냉정하게 얘기를 해서 김선호를 지금 로맨스 주인공으로 쓰긴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슬픈 열대에서 김선호 씨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앞으로 액션 혹은 스릴러 장르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선호 씨의 차기작에서 김선호 씨가 얼마나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더 큰 배우로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저 역시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혼전 임신 스캔들까지 알아봤는데 이건 반전이 있었어요. 네. 2021년 연예계 대박 사건 베스트 5 알아보고 있습니다. 다음 사건은요? 네, 3번째입니다. 바로 싱글맘이 떴다입니다. 네, 한때 사실 아빠들의 예능이 대세를 이루면서 방송가에서 아빠들 쭉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았었는데요. 2021년에는 싱글맘들이 출연하는 관찰 예능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싱글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변화를 꾀하는 등 사실 이 싱글맘 스타들의 어떤 용기 있는 고백 덕분에 세상의 편견을 허무는 어떤
한 울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싱글맘 스타 하면 사유리 씨 빼놓을 수가 없죠. 사유리 씨 네. 빼놓을 수가 없죠. 사유리 씨가 싱글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불편할 수 있지만 불쌍하거나 창피한 일이 아니다. 가족 형태가 무엇이냐 이거보다 아이가 얼마나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자랄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고 중요하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유리 씨는 자발적 싱글맘이 됐잖아요. 어느덧 돌잔치가 됐습니다. 앞으로 또 어떠한 얘기들을 펼쳐갈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 사실 요새 엄마 아빠 다 있어도 막 방치해서 좀 상처를 입거나 또 잘못되는 아이들도 있는 거 생각하면 저는 사유리 씨 말에 아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싱글맘 스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나요? 네, 싱글맘이 떴다. 싱글맘들의 기부천사 바로 방송인 김나영 씨입니다. 김나영 씨는 올해 싱글맘 3년 차. 네. 지금 아이가 6살, 그쵸. 4살 이렇죠? 너무 귀엽던데. 에너지 엄청 넘치는 나이인데. 맞습니다. 저도 참 좋아하는 방송인인데요. 지난 2015년도에 금융권에 종사하는 이 남성과 만나서 결혼을 했죠. 그리고 이듬해 첫째 아들을 낳았고요. 결혼 3년 만에 둘째 아들까지 출산을 하면서 두 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하지만 곧이어서 이 전 남편이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선물 옵션 업체를 운영을 하면서 2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가 알려지면서 이혼을 하게 됐는데요. 당시 김나영 씨 남편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잘 몰랐다라고 자신이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모든 활동을 접고 두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가면서 싱글맘이 됐습니다. 김나영 씨한테는 남다른 교육법이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신경 많이 쓰는 엄마들이 흔히 많이 선택한다는 영어 유치원 이거 아니고요. 합동조합 형태의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보내는 거예요. 요게 그 일종의 좀 공동 출자금을 냅니다. 그래서 이 정말 아이들의 보육은 보육 전문 교사가 하지만 이 보육의 방향은 부모들이 직접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각자 부모가 잘하는 게 있으면 부모들이 수업에 참여해서 또 수업도 진행을 해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과 학생 이런 식이 아니라 엄마들이 별명을 이용해서 참여해서 아이들과 이렇게 편히 반말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어떤 단란한 수업을 하는데 처음에는 김나영 씨도 걱정을 했다고 그래요. 이게 이렇게 반말을 다 해도 되나? 그런데 오히려 자기 의견과 주장을 더 아이가 주저없이 잘 표현하고 그렇다고 버릇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주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김나영 씨의 솔로 육아를 주변에서 이제 응원해주는 아주 든든한 지원군도 있다고요.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양희은 씨가 어떻게 보면 엄마 역할을 자청해주고 있는데 두 사람 한 방송에서 이제 MC를 통해서 만났어요. 그런데 양희은 씨도 본인이 이제 아빠를 일찍 여였는데 김나영도 보니까 우리 나영이도 엄마를 일찍 잃었네. 이렇게 같은 기운이 좀 서로를 끌어당긴다고 하죠. 동기상구라고. 양현 씨가 아유 안쓰러워라. 내가 엄마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든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살뜰히 챙기고 또 그냥 먹을 것도 해다 주고 이러면서 두 사람이 엄마와 딸처럼 그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정말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 보입니다. 네. 김나영 씨가 참 이렇게 사람이 살갑고 네. 유쾌한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들 아주 유쾌하게 해줘요. 양희은 씨가 친정엄마 역할을 해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김나영 씨가 이혼 후에 1년 동안 너무 많은 걱정과 이 아픔 때문에 1년이나 식욕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나영 씨가 또 어릴 때 어머니를 빨리 여였기 때문에 집밥 먹을 기회가 많이 없었다라고 하거든요. 이때 양희은 씨의 집밥이 아주 큰 힘이 됐다고 합니다. 한 번은 또 어린이날에 김나영 씨에게 그 양희은 씨가 작은 선물과 카드를 주셨다고 해요. 어린이날에. 그래서 이 카드에 이렇게 열어보니까 이런 게 적혀져 있었다고 하는데 조금 있으면 어린이날이다. 내 안에 있는 상처받은 어린이를 위해서 준비했어. 라고 정말 속 깊은 이런 마음을 전달하기도 했고요. 이 카드를 읽는 순간 김나영 씨가 되게 그 옆에서 엄마가 토닥토닥 해주는 느낌이었어요. 라고 하면서 그 감동을 받았었던 순간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누구나 이 마음속에 우리가 어린이 한 명씩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상처받은 어린이를 보듬어주는 양희은 씨의 그냥 넓은 이 속이 정말 엄마다 싶은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희은 씨가 나한테는 아이가 없고 김나영 씨가 이미 두 아이의 엄마인 어른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더
나영 씨도 어른을 필요로 할 때가 있고 그렇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아우 나영이가 우리 딸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시네요. 네, 또 김나영 씨 관련해서는 최근에 정말 반가운 소식이 하나 들려왔잖아요. 김나영 씨가 핑크빛 열애를 하고 있다. 온라인상으로 굉장히 뜨거웠던 반응이 있었어요. 네, 너무 부러운 소식입니다. 김나영 씨가 동갑내기 이제 가수이자 화가인 마이키 씨와 열애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 10월 화보 촬영장에서 처음 만난 두 사람은요, 패션 그리고 음악 등의 공통 관심사로 가까워졌고 한 달 만에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열애설 보도 이후에 마이큐 씨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은요, 멋지고 아름다운 분과 좋은 만남을 시작했다라면서 김나영 씨와의 이 열애를 인정하기도 했는데요. 두 분 앞으로 예쁜 사랑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나영 씨는 또 자신과 같은 상황에 있는 그런 싱글맘들의 자립을 돕는 기부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김나영 씨가요, 너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너튜브를 시작한 이래 생긴 이 너튜브 수익은 모두 다 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너튜브 하도 사람들이 많이 해서 얼마나 버느냐 이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이 부분도 아주 속 시원하게 밝혔는데 일단 올해 상반기 1월부터 5월까지 수익은요. 3,987만 2,888원. 그러니까 4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돈인데요. 이 돈에 자신의 돈을 더 보태서 5천만 원을 만들어서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해서 기부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반기, 그러니까 6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12월은 아직 정산이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5개월간의 수익은 또 7,826만 7만 5천 또 25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돈에다가 김나영 씨가 수익을 또 1,000만 원 정도를 더 보태서 1억 원을 만들어가지고 아름다운 재단으로 기부를 해서 한부모 여성 가장들에게 전달을 하겠다라고 이런 아름다운 뜻을 전달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나영 씨가 이 기부만 한 게 아니라요. 지금까지 뭐 수재민, 코로나19 취약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정 아주 다양한 곳에 기부를 해왔어요. 근데 그 금액만 무려 3억 3천만 원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싱글맘들의 생계까지 걱정을 하고 이런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김나영 씨가 사실 외모보다 마음이 더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드는 연말입니다. 예. 네, 요즘 정말 그 싱글맘들의 마음파워가 대단한데 김나영 씨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에게 굉장히 응원을 받고 있는 싱글맘이 또 있죠. 네, 맞습니다. 두 번의 이혼 후에 싱글맘이 된 바로 방송인 이지연 씨입니다. 네, 이지연 씨는 그 가수 주얼리 멤버로 큰 사랑을 받아왔고요. 또 드라마나 예능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저도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지연 씨가 지난 2013년도에 회사원과 결혼을 했지만 3년 만인 2016년도에 이혼을 했고요. 이 과정에서 이지연 씨 두 자녀를 양육하는 조건으로 위자료 그리고 재산 분할까지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안과 전문의랑 결혼을 했는데 또 3년 만에 파경을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첫 번째 남편 사이에서 둔 두 아이를 홀로 양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엄마가 다 그렇겠습니다만 네. 모성애가 아주 돈독하죠. 저는 이지연 씨 이 말을 듣고 진짜 엄마 맞네. 지금 막 자식 사랑에 그냥 하트네라고 느꼈어요. 뭐냐면 너무 좋다. 그냥 일하러 갈 때도 데려가고 싶고 외출할 때도 데려가고 싶고 일하러 밖에 나가 있으면 빨리 집에 가고 싶고 아이를 보면 마음의 안정이 된다. 나는 정말 딸 바보 아들 바보인가 보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아이를 낳게 되면 주변 친구들 말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이지연 씨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맞습니다. 저도 이주구에 와서 가장 잘한 일이 출산해서 아이 키운 거 그거 하나는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지연 씨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해보니까 사랑 중에 최고는 부모 사랑이구나. 부모의 자식 사랑이구나. 남녀 간의 사랑 별거 아니구나. 우리 부모도 나를 아직까지 이렇게 사랑해서 뒷바라지 해주시는구나. 아주 인생에 큰 깨달음 얻었다고 하네요. 아이가 사춘기 다 지났죠? 사춘기 아직 안 왔죠? 아직 아니 홍준성 기자. 지났죠. 20살입니다. 그때는 되게 힘들었을 텐데. 어쨌든 벌써 다 잊어버렸나 봐요. 근데 어디서 어디 방송에 출연해서 아들한테 맞고 사는 엄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지연 씨가요, 슬하에 1남 1녀를 뒀는데 그중에 아들이 ADHD를 앓고 있습니다. 만 4세에 ADHD 진단을 받았고요. 화가 나면 폭발하는데 이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아이들을, 그러니까 친구들을 물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사실을 고백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마음이 아픈 아들이 5살 때부터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죽고 싶어. 5살짜리가 이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 표현을 들은 이지연 씨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이때부터 그래, 얘가 밖에 나가면 아무도 얘 편을 들어주지 않고 얘 행동을 뭐라고 하지만 나는 내 아들의 편을 들어줘야 되겠어 라고 결심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을 때는 이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 아들이 조금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이제 조용히 타이르고 크게 혼내거나 크게 화를 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지연 씨의 아들이 수학 영재예요? 네, 맞습니다. 사실 너무 잘 된 게 이지연 씨의 이 아들이 올해 7살로 미취학아동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천재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3학년 이 수학 문제를 어려움 없이 푼다고 하거든요. 저도 못 풀 수도 있습니다. 3학년 문제. 근데 암산까지 척척 해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9살 누나가 못 풀고 있는 수학 문제를 옆에서 대신 풀어서 아주 감탄을 부르기도 하는 모습이 최근 방송이 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이게 수상으로도 이어지기도 했는데 최근에 1학년들을 대상으로 한 수학 경시대회에서 최우수상까지 유치학 아동인데도 이 상을 타왔다고 해요. 네. 3학년 수학 문제 못 풀 수도 있어요가 아니고 못 풀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요. 4학년 되면 그거 진짜 못 풀겠다. 네. 수학을 왜 이렇게 어려운 걸 해야 그건 이제 그 정답지 보고 제가 아는 것처럼 설명해 줘야죠. 그쵸. 네. 너무 어려워. 옳지 않아. 어쨌거나 이지연 씨 가족 관련된 영상 보니까요. 뭐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서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더라고요. 이 세 가족이 정말 행복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2021 연예계 대박 사건 베스트 5 다음 사건 한번 볼까요? 네, 다음 바로 네 번째인데요. 연예계 학교 폭력 진실 게임입니다. 네. 올 한해 사회 전반에 걸쳐서 학교 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화두에 오른 한 해였죠. 특히 연예계에서는 학교 폭력 논란이 2021년 상반기를 어떤 그 대표하는 키워드로 자리를 잡을 만큼 정말 많은 사건 사고 중에 파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말 떠들썩하게 연예계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 학폭 관련해서 연루된 스타들 많았었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많았는데요. 네. 정말 많은 스타들이 잇따라서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을 받아서 팀에서 탈퇴를 하기도 하고 네. 뭐 은퇴 직전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해자로 좀 아직까지도 좀 다투고 있는 스타들이 예를 들면 조병규 씨가 있고 그리고 박혜수 씨가 대표적이죠. 네, 이외에 어떤 스타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죠? 네, 학교 폭력 의혹으로 퇴출된 라이징 스타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수 씨입니다. 네. 지난 3월이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과거 지수 씨가 중학교 시절 일진으로 군림하면서 폭행, 언어폭력, 물품 갈취 등 이런 것들이 일삼았다는 폭로자의 글이 게재가 됐고요. 이어서 다른 누리꾼들의 추가 증언이 잇따르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결국에는 논란 이틀 만에 학폭 인정했죠. 네, 맞습니다. 당시 지수 씨가요, SNS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면서 학폭을 인정했습니다. 사과문을 살펴보면 저로 인해 고통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과거에 저지른 비행에 대해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들이었다라고 하면서요.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무릎 꿇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고요. 이후 이 소속사는 지수 씨와 전속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근데 피해라고 했는데 그 피해가 정말 만만치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피해자들의 어머니들까지 방송에 출연을 해서 너무 방송에 나오는 것도 보기 싫다라고 인터뷰를 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는데 드라마 제작사들 역시도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드라마 한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 달이 뜨는 강에 일단 불똥이 튀었는데 이 드라마에 지수 씨가 당시 주인공을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제작진은 방송 6회 만에 지수 씨의 중도 하차를 공식화하고 다시 보기 서비스 중단 등을 하면서 논란에 아주 빠르게 대처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드라마 중반부까지 약 95%가량이나 촬영을 다 마친 상황이어서 정말 제작사 입장에서는 그럼 이걸 다시 또 찍어야 되는 이 부담도 있죠. 그리고 새로 이 배우를 영입을 해서 그 출연료가 또 나가야 되죠. 그리고 하필 또 이 드라마가 사극이었어요. 네. 사극은 제작비가
정말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돈이 정말 2배로 3배로 드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지수 씨의 학폭 이 논란으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이 드라마 제작사 측은 당시 지수 씨의 소속사 측을 상대로 30억 원의 규모로 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고 아직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예. 네. 이 지수 씨 학폭 논란을 계기로 해서 이 연예기획사라든가 제작사의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먼저 제작사는 요즘 한 잘못이 아니더라도 과거의 잘못, 이 무리를 통해서 지금 현재의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요거를 이제 드라마 출연할 때 그 계약서에 넣는 그 조항이 생겼고 연예기획사들은 새로운 스타를 영입하기 전에 미래의 스타를 영입하기 전에 혹은 기존의 스타를 영입하기 전에 학폭 있나? 요걸 확인하는 게 이제 관례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고 끝나나 했는데 지수 씨가 지난 7월에 피해자라고 얘기했던 최초의 폭로자? 네. 고소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앞서서 제가 소개해드린 이 사과문을 SNS에서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학폭 가해 의혹을 인정하면서 사과했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다른 태도를 취한 건데요. 네. 지난 7월 지수 씨의 법률 대리인은 과거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한 글 내용의 대부분이 허위다라고 하면서 최초 폭로글을 비롯한 학교 폭력 관련 글과 댓글 작성자들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라고 공식 입장을 해놨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 학폭 외에 이 성폭력 문제, 이 의혹도 제기가 됐었는데 지수 씨 측은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을 하면서 이 성범죄를 주장하는 글을 썼던 군인 또한 군인 또한 내가 쓴 글은 다 허위다 또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수 씨 측에서 이 군인의 어머니가 또 암투병 중이라고 합니다. 이 군인은 지금 군복무 중인 게 당연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선처를 결정했다. 그렇지만 그 외에 다른 뭐 학폭 관련 문제라든가 이런 대다수의 어떤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자, 이어서 2021 연예계 대박 사건 베스트 5 다음 사건 한번 볼까요? 네, 다섯 번째는 바로 논란이 된 이혼 남의 새끼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이에 대해서 여러 스타들이 홍역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프로포폴과 음주운전입니다. 이런 것들 통해서 대중들에게 또 한 번 실망감을 안겨드린 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스타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연기력과 흥행력을 다 잡으면서 명품 배우로 불렸지만 범법을 저질러 대중들에게 실망감을 안겼던 배우, 바로 하정우 씨입니다. 하정우 씨는 이 일과 관련해서 최근 벌금형 받지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요.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피부 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무려 19회에 걸쳐서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재판부 하정우 씨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8,749원을 명령했는데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하정우 씨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네, 법정을 나서면서 건강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활동의 행보를 보니까 자숙회 없이 곧바로 활동 시작했어요. 네, 이 부분은 좀 안타까운데요. 이 배우가 아닌 화가 하정우로서는 활동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하정우 씨가 배우뿐만 아니라 화가로서도 그동안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지난 10월 8일부터 31일까지 부산에서 15번째 개인전을 개최했습니다. 이로써 배우 하정우가 아닌 화가로서 먼저 전시회를 통해 팬들과 교류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친 거죠. 그러니까 화가 배우로서 다 복귀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대중이 보는 시선과 좀 업계 시선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대중이 보기엔 아니 여하튼지간에 벌금형 받았잖아, 잘못했네, 본인도 항소 안 했잖아, 이제 이런 분위기고 또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마지막 이제 법원의 판결문에 이게 지금 뭐 19회라고 알려진 것보다도 횟수가 실제로 적은 것도 알고 치료에 사용하지 않은 건 안다. 그러나 대중의 사랑을 받는 스타로서 경솔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엄한 질책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업계에서는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닌가 하면서 좀 이어지는 부분도 있고 사실 먼저 다 출연 계약이 돼 있었어요. 예를 들면 최근에 촬영이 끝난 이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또 그전에는 제주도에서 촬영했던 넷플릭스 드라마죠. 수리남. 요 경우에도 이제 이미 이제 출연 계약이 돼 있던 건데 사실 또 요 부분에서 누리꾼이 또 눈에 불을 켜는 부분이 있어요. 이 수리남이 마야광 의 어떤 이야기를 다뤄요. 이 마야강 역할은 황정민 씨가 하는데 네. 이 이제 하정 씨 역할은 이 수리남이라는 이 나라에서 돈 벌어보겠다고 마약 사업에 손을 댔다가 아주
그냥 큰 사건에 휘말리는 인물을 연기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것도 마약이야, 이거 연관되지 않아, 좋지 않아, 약간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외에도 논란이 된 또 다른 스타 있죠. 네, 맞습니다. 바로 배우 박중훈 씨입니다. 박중훈 씨 관련된 얘기 좀 전해주시죠. 네, 박중훈 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 9시쯤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인의 아파트 입구에서요, 지하 주차장까지 약 100m를 운전한 혐의가 있는데, 당시 아파트 직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박중훈 씨의 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자 면허 취소 수준이 0.08%의 2배를 넘긴 0.176% 만취 상태여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음주운전을 한 100m 했다 그랬어요. 이거 누가 데려다 준 뒤에 운전대를 잡은 게 아닌가 싶은데. 네, 맞습니다. 당시 박중훈 씨 측은요, 대리운전 기사가 그 처음 출발지에서 이 아파트 지인의 아파트 입구까지 내려줬고, 이 입구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보내고 직접 운전을 하던 중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박중훈 씨 음주운전이 투아웃이거든요. 이게 뭐 향후 복귀까지 좀 난관이 예상이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박중훈 씨는 지난 2004년에도 음주운전이 적발이 돼서 이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어요. 당시 박중훈 씨는 새벽 5시쯤에 자신의 이 승용차를 운전을 하다가 사실 이 서울 삼성동 이 노상에서 단속 중인 경찰에게 붙잡힌 바가 있습니다. 당시 이 박중훈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 0.136%, 굉장히 높죠. 이날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상습의 여지가 있어서 논란이 더 큰 상황이었습니다. 첫 번째 음주운전 이후에 박중훈 씨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 97%가 술을 마신 뒤에 저지른 실수였다라고 네. 이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나타내기도 이거 했죠. 복귀까지는 네. 시간이 걸리겠죠. 네, 좀 어렵지 않을까 자, 싶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눈이 좀 날리더니 오늘 아침에 보니까 살짝 쌓여있더라고요, 맞아요. 서울도. 네. 근데 길이 미끄러운 것 같아서 천천히 왔어요. 네, 오늘 정말 안전운전 하셔야 네. 될 것 같아요. 영하권의 기온 속에 살짝 내린 눈도 얼어붙을 수 있어서요. 오늘 안전운전, 보행자 안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 10.